말 한마디가 나라를 흥하게 한다. 한 유명 호텔 총지배인이 어떻게 하면 육아 사상을 호텔 경영의 문화적 기초로 활용하여 직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소로 고객들을 맞이하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문제투성이 경영에는 문제가 될 만한 원인들이 존재하듯이 뛰어난 경영에도 뛰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있게 마련이다. 기업 문화가 무엇이든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소는 서비스 분야의 훌륭한 경영의 지표이자 유교 사상만의 독특한 전통은 아니다. 유교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중국에서 제대로 기업 경영의 육아 사상을 활용한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어떻게 육아 사상을 뛰어난 경영의 기초로 삼을 것인가에 관해 나는 노노 자료에서 중요한 단초를 발견했다. 전공이 물었다. 한마디 말이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말을 그렇게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이르기를 군주 노릇하기가 어렵고 신하 노릇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 군주 노릇하는 것이 어려움을 안다면 한마디 말이 나라를 흥하게 한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지요. 전공이 물었다. 한마디 말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말을 그렇게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람들은 군주 노릇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군주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한 말이 옳고 아무도 거역하지 못하면 좋은 일이나 말이 옳지 못한데 아무도 거역하지 않는다면 곧 한마디의 말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닐지요. 통치자가 통치받는 자의 어려움을 살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나라에는 희망이 있다. 반대로 통치자가 오로지 군림하려 들고 상벌의 기준 없이 권력을 휘두른다면 그 나라는 머지나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나는 공자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육아 사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대등의 원칙, 곧 호혜의 원칙이다. 우리는 충유와 인의를 얘기하고 삼강오륜을 논하면서도 자주 이 대등의 원칙을 간과한다. 하지만 이 원칙이야말로 천고의 성현들이 한정의 뼈와 피를 대대로 전한다고 했던 명나라의 유학자 왕양명의 말처럼 유교 사상의 장구한 생명력과 가변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육아 사상이 지닌 대등의 원칙은 맹자에 이르러 남김없이 발휘된다. 군주가 신하를 자신의 수족처럼 보면 신하는 군주를 자신의 배와 심장처럼 보며 군주가 신하를 개나 말처럼 보면 신하는 군주를 남처럼 보며 군주가 신하를 지푸라기처럼 보면 신하는 군주를 원수처럼 본다. 군주가 어질면 어질지 않는 것이 없고 군주가 의로우면 의롭지 않은 것이 없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항상 그를 사랑하고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항상 그를 존경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말들이 하나같이 통치나 관리를 받는 사람이 아닌 통치자나 경영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맹자의 이렇듯 분명한 태도는 유민 출신의 명나라 황제 주원장의 미움을 샀고 그의 의패는 공자의 사당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수모를 겪었다. 맹자의 직설화법은 실로 당시 전제 군주의 정곡을 뚫었다 할 것이다. 대등의 원칙을 지지하고 있는 메커니즘은 실제로 최근 서양 경제학계의 주된 관심사이다. 이 불완전 계약 혹은 비공식 계약에서 계약을 한 양측의 관계는 상호 대등의 원칙에 기초하며 자신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한다. 더욱이 실력이 비교 우위에 있는 측이 리스크를 부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위한 투자 의무를 이행한다. 대등의 원칙에 입각한 완전 계약 혹은 공식 계약과 비교할 때 이런 계약의 장점은 협상, 감독, 이행 비용 등을 줄임으로써 거래 비용이 정식 계약보다 저렴하다는 데 있다. 문제는 이 계약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특히 실력이 비교 우위에 있는 쪽에 견실한 가치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계약의 범위가 가정, 이웃, 친구 등 자연적인 관계를 넘어섰을 때 종교, 신앙이나 엄한 사회적 제재가 이런 견실한 가치관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계약 관계는 매우 쉽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 중국 선진 시대의 육아 사상이 지닌 온정적인 대등 관계가 왜 현실에서는 빠르게 붕괴하고 점차 통치자를 위한 기회주의로 변질되었을까? 그리고 중국보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유기적 가치관이 여전히 인간 행위를 구속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한나라 초기 동중서와 공손홍 등에 의해 유교 사상이 법제화내지는 전제화됨으로써 대등의 원칙을 잃었다는 것이 그 한 가지 이유이다. 그리고 거대한 중국 사회의 규모가 비숫자적인 경영을 훨씬 어렵게 한다는 점이 다른 한 가지 원인일 것이다. 조직 문제나 사회 문제를 분석할 때 규모는 매우 간과되기 쉬운 변수이다.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반도 혹은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 속에서 점진적으로 일종의 천지간에 도망갈 곳이 없는 사회적 제재 메커니즘을 형성했다. 이 점은 통치자와 비통치자 모두에게 효과적인 구속력을 발휘했고 내부적으로 큰 사회 자본이 되어 주었다. 다시 말해서 불안한 경제 전환기의 전체 사회를 위한 지극히 중요한 균형감과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원인이야 어떻든 중국에서는 통치자에 의해 왜곡된 육아 사상이 시간이 흐르면서 알맹이가 빠진 채로 국민교육에 이용되었다. 그 결과 대등의 원칙은 차츰 사람들로부터 잊혀갔다. 당연시되던 대등의 교류는 통치자가 일방적으로 피통치자에게 요구하는 충효, 복종, 헌신의 의무로 변질되었다. 공유의 가치관에서 희생수탈적인 가치관으로 변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일방적인 메커니즘은 안정적인 메커니즘이 될 수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수천 년간 지속된 우민교육이 과연 일반적인 중국인들을 진정으로 우민화한 적이 있었을까? 중국인들은 다른 사람이 어질지 않으면 자신도 의로움을 팽개쳐버렸다. 다른 사람이 수탈하면 아예 아무 행동도 하지 않던가 스스로 수탈자의 끝나풀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수탈자가 될 방법을 생각했다. 결국 모두가 저 수준의 균등 상태에 갇히고 말았다. 최근 서양의 인적자원관리 연구의 핵심 개념은 고투자형 인적자원관리이다. 이 개념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보수, 복리, 훈련 그리고 자기 발전 등 각 측면에 주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직원들의 기업에 대한 동일시 애정과 충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논리는 선진시대 육아사상이 강조한 대등의 원칙과 완전히 일치한다. 통치자들로 인해 초래된 전통 문화에 대한 왜곡과 오해들은 분명하게 보고 세심하게 분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대등의 원칙과 서양의 평등의 원칙을 조화롭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는 전통 문화의 현대적인 해석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육아 전통의 부활은 대등 내지 평등의 원칙이라는 기초 위에서 비로소 희망을 볼 수가 있다.